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지단체들이 일제히 몰리면서 맞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국인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의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학습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현대언어협회 MLA의 집계에 따르면 언어 과목 중 한국어 수업의 증가율은 25.5%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마스의 공격 소식 이후 미 공화당 의원들 사이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공식적인 발언은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샤웨이 뉴저지 부지사가 뉴저지 본선거를 한 달 앞두고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에 나서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엣지워터 시의원에 도전하는 미셸 한 후보가 직접 스튜디오에 방문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들의 최대 축제, 추석 대잔치가 우천으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오버팩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풍성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푸드벤더 참가자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고자 하는 푸드트럭, 개인, 요식업소들을 환영합니다. 메뉴별로 선착순 마감하오니 서둘러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두 번째, 비즈니스 벤더 참가자 신청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홍보, 판매, 이벤트, 상담, 등록, 시연, 체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업소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세 번째, 우리나라 한복 콘테스트. 축제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신 주민분들께는 실속 있는 한가위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티켓 도매와 가전제품들 등 어마어마한 양의 경품과 무료 선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사가 우천으로 인해 2차례 연기된 만큼 뉴저지 한인회가 주민분들께 술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버팩 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유대인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일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곳곳에 보안 관련 이력이 배치됐고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이스라엘 영사관에서도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충돌이 시작된 직후부터 뉴욕시 유대교 회당과 랜드마크 등의 보안 태세를 강화했다고 데일리 뉴스와 CBS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곳곳에 중무장한 경찰들이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뉴욕시에 대한 하마스의 구체적 위협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입니다. NYPD는 추가 발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앞서 국방부 대테러 및 정보부서 역시 지속해서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테러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뉴욕시 주정부에서는 잇따라 민간인 테러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제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유대인 인구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며 로컬 유대인 커뮤니티 등과 소통하며 모든 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등도 성명을 내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명백히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펜스테이션, 원 월드 트레이더 센터 등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스라엘 국기 상징색인 파랑과 흰색 조명을 일제히 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위한 추가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지 단체들이 일제히 몰리면서 맞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들은 이스라엘 정권은 지난 75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민간인 학살을 이어왔다며 먼저 공격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잔혹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가 함께 진행됐으며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끔찍한 학살을 응원하는 야만인이라고 날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 내 22개 지역을 상대로 수천 발의 로켓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전쟁에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이틀 만에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등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모두 4,400여 명에 달하는 등 최소 5,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피로 물든 주말이 됐습니다. 양측은 예전처럼 군사시설들을 타겟 공격함으로써 위협을 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리 아파트와 빌딩, 축제 현장에 폭탄과 미사일을 날리고 있으며 항공 침투를 통해 민간인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근거로 한 또 다른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분쟁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국인이 최소 9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보내며 부생자들은 속히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끔찍한 공격의 결과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주변 동맹 국가들과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은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한편 세계 주요 언론들은 전쟁 발발로 양측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자 당분간 확전 양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길고 어려운 전쟁을 감수하겠다고 표현했고 하마스 측은 이번 기회에 최대의 응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대리전을 넘어서 이란 등 주요 반미 국가들이 배후에 있음이 확인될 경우 확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초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군사 통치 역량을 파괴한다는 안보 내각의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에서 가자 지구에 전기, 연료, 물품을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은 하마스의 공격 배후를 자체했고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8일 이스라엘 북부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헤즈볼라까지 전면전에 나서면 이스라엘은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상자는 물론 지정학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날보다 4.3% 급등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됐으며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된 브렌트유 선물 역시 89달러를 기록해 4%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감으로 인한 유가의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이란이 하마스의 이번 테러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테러 지원의 배후로 지목된 이상 미국의 이란 석유 수출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과 이란이 개입할 경우 대리 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당분간 유가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유가와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은 전 세계 제조업 및 운송업에 타격을 안겨주며
물가 고공행진을 부추겨 서민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이 57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한국어 수업 및 수강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미 현대언어협회 MLA가 1308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해 2020년 가을학기 영어외 언어 과목들의 수강생 수를 집계한 결과 2016년 가을학기보다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만 고려할 경우 25.5%나 증가해 언어 과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증가율 2위는 하와이어 24.1%, 3위는 성서 히브리어 10.3%였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학년도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 중인 동부지역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의 35개 학교의 한국어반 학생 수는 총 5,2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의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해 노력해온 미주 한국어재단은 2010년 수강생 26명으로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속도의 성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교고에서 14년째 한국어를 가르치는 황정숙 교사는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반이 개설될 당시 수강생은 20명에 불과했는데 다음해 수강량이 100명으로 늘어나자 학교 측에서 한국어 수업 수와 대상 학년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운 이민자 학생도 늘었습니다. 데모크라시 프레찹토 교교의 한국어 교사 나리 코발스키는 영어가 서툰 이민자 학생들이 한국어를 빨리 배운다며 과학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어의 우수성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광우 미주 한국어재단 이사장은 팬데믹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 한국어 과목이 폐지됐기 때문에 한국어를 AP 과목에 넣으려 노력 중이라며 양질의 한국어 교사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글은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든 이와 반포일,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려져 있으며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공화당 중도파 사이에서는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중도파는 메카시 전 의장을 재추대하는 방안만이 이스라엘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츠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하마스의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메카시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한 공화당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경쟁은 이스라엘 지원 조치를 늦출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두아르테 의원은 폴리티코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미 하원의 혼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시점을 결정지은 것 같다며 메카시 전 의장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진 베어드 의원도 의회에서의 분열은 세계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입지를 흔들고 있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응하는 미국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국제적 비상사태 기간 동안 이러한 정치 게임을 중단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이 같은 당내의 움직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식적인 발언은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 본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7일 치러질 뉴저지 본선거를 앞두고 타시아 웨이 뉴저지 부지사가 주민들에게 이메일 서한을 통해 이달 17일까지 유권자 등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8일 새롭게 뉴저지 부주지사로 임명된 타헤샤 웨이는 오늘 주민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유권자 등록에 나서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 서한을 통해 11월 7일 본선거가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본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은 이번 달 17일 화요일까지이며 유권자 등록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생년월일 입력과 함께 운전면허증 또는 소셜넘버를 등록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학 주소 또는 부모의 거주지 주소를 등록한 뒤 투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본선 참여를 위한 유권자 가격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해당 카운티에 거주한 자에 한해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누저지 주법이나 미국 내 다른 주법에 위반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단 유권자 등록을 마치면 우편 투표, 조기 투표, 현장 당일 투표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로 참여를 원할 경우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늦어도 선거 당일 날짜인 11월 7일 우편 소인이 찍힌 봉투가 11월 13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합니다. 민주당 엘렌박 주 하원의원 후보, 공화당 잉그루드 클립스 박명근 시장 후보, 팰리세이즈 파크의 민주당의 민석준, 이상희 시의원 후보, 공화당의 원윤유봉 시의원 후보와 포트리의 민주당 폴윤 시의원 후보, 공화당 최은호 시의원 후보, 노우드 지역의 공화당 김봉준 시의원 후보, 또 리치필드 지역의 공화당 사라김 시의원 후보, 민주당 류용기 시의원 후보, 엣지워터 지역의 미셸 한 공화당 시의원 후보, 또 클러스터 지역에서는 크리스토퍼 조 공화당 시의원 후보, 리치필드 시장 선거에 무소속 데니스 심 후보, 이렇게 총 13명의 한인 후보들이 승리를 위해 선거 유세 활동을 펼칠 전망입니다. 더욱 자세한 본선거 관련 정보 및 일정은 vote.nj.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 버긴 카운티의 에즈워터 시의원에 도전하는 미셸 한 후보가 오늘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인데요. 먼저 우리 KBTV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TV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에즈워터 공화당 시의원 후보 2021년에 이어서 지금 올해 2023년 11월 7월에 있게 되는 선거에 나온 미셸 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셸 한 후보께서는 지난해에도 에즈워터 시의원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이번이 재도전이신데요. 이번에는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또 어떤 차별화된 전략과 공약을 가지고 도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2021년도에 때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나올 때는 아무래도 처음 나오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공화당 차원에서도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사실 2021년도에 제가 굉장히 아깝게 졌거든요. 네, 간소한 차이로. 950표 정도가 나왔는데 한 250표 정도가 모자라서 제가 루즈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을 돌아다니고 정말 도어 낙킹을 열심히 하고 정말 에즈워터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에즈워터에서 아무래도 학교에 좀 레이팅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이 좀 쓰였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2021년 지금 2023년도가 돼가는데요. 그 동안에도 에즈워터에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발전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 따라오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에즈워터 타운에서 비가 많이 온다던가 이럴 때는 좀 드레이네이지의 문제가 있어요. 배수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작은 타운에서 로드가 하나예요. 리버 로드 하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발전과 더불어 해소를 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즈워터 시의원 후보로 나오신 만큼 이 타운이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에즈워터 타운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에즈워터가 이것만큼은 좋다 하는 자랑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자랑부터 하겠습니다. 네. 에즈워터는 그 허슨강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링컨 터널과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맨하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맨하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또 리테일이 아주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샵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하시죠. 네, 편리하고 또 뷰가 좋고 또 맨하탄의 접근성이 높고 이 세 가지가 아마 그 에즈워러 타운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타운이 좀 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워킹 클래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주 좀 유th 바이브가 있는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직면에 있는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여기 타운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타운은 사실은 좀 민주당이 거의 한 20년 정도 정권을 잡고 있는 타운이고 또 한 당이 너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옛말이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 너무 한 당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그 부패와 부정이 좀 있다. 이렇게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런 법적인 문제에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시민의 혈세는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내지는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낭비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 기준으로 벌긴 카운티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올라간 타운이 에즈워러입니다. 네, 16%가 상승을 했어요. 16%요? 네. 근데 팩트를 보시면 사실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권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세금이 좀 늘어난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에즈워러의 시의원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왜 이렇게 저희가 세금이 올라갔는지 또 버짓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 쓰일 수 있게 또 저희 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에즈워러는 30년 동안 민주당이 운영해 왔고 그렇다면 한 후보님은 왜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쨌든 베이스가 크리스찬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젠더 에듀케이션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카데믹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자면은 뭐 잉글리시, 매스, 뭐 피지컬 에듀케이션, 아트, 뮤직 이런 것들만 배워도 시간이 많이 모자란데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또 이 젠더 에듀케이션까지 이거를 더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뭐 화장실을 같이 쓴다. 뭐 내지는 뭐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그 성이 맞는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살이 지나서 본인이 뭔가 불편함을 느껴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것은 괜찮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의 정확한 그런 아이디어가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주입적으로 주입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가장 크게 공화당이고요. 컨서베이티브하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가고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믿기 때문에 저는 공화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계획들 잘 들었는데요. 이제는 혹시 당선되시면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에즈워러 타운의 인구가 14,000명이 좀 넘고요. 거기에 한 18% 정도가 한인입니다.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어가 또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운에서 어떤 이렇게 주는 타운 시민들한테 주는 베네핏 같은 것들을 한국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국 분들에게 좀 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롱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롱텀으로 봐야 하겠지만 저희 타운의 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노력을 하겠지만 뭐 제가 이거를 끝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뭐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통 체증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인구가 많을수록 그만큼 트래픽이 더 심각해질 텐데 특히 한인 인구가 18%가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한국어로 돼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하시면 됩니다. 네, 투표는 저희들의 권리이자 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에즈워러 타운에 18%의 한국인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나가서 내 타운을 위해서 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투표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28일부터 early vote가 시작이 되고요. 11월 7일이 투표 날인데요. 여러분 그날 조금 힘드시더라도 나가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노조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시카고에서 열린 주말 집회에서 벌써 4주째 계속되고 있는 파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천명하면서 이 파업을 계속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지도부는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활동뿐 아니라 수십억 대 부자 계급과 기업들의 탐욕에 대항하는 노동 계급의 반격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9월 15일 세계사의 조립 공장 3곳의 직장별 노조에서 시작돼 이후 GM과 스텔란티스 부품 공장, 포드 공장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앞으로 4년 동안 36%의 임금 인상과 기타 수익 분배를 요구했지만 포드는 23%, GM과 스텔란티스는 약 20%의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한 세액 공제액을 구매 단계에서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자는 신규 차량에 대해 최대 $7,50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 이후 세액 공제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라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규정으로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골든 교수가 수세기에 걸쳐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했다며 그의 연구는 이와 관련한 변화와 남아있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을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약 5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80%의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고 고위직에 도달할 가능성도 적다고 위원회는 부연했습니다. 이로써 골든 교수는 세 번째 여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 재원으로 1968년부터 수여된 경제학상 수상자 중 여성은 92명 중 2명뿐이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 전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 이민 문호는 2A 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진전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서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한 것입니다. 취업 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습니다. 취업 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